운을 잃는 변호사 지연이 니시나카 스토무 4장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보지만 나중엔 성공한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인덕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때 천작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귀를 말합니다. 자귀란 지위라는 의미이므로 천작이란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합니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레 손에 넣을 수 있다. 맹자의 말이 의미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맹자는 인덕을 갖추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해도 인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즉 먼저 인덕을 갖추어야 부나 권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나 권력을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덕을 쌓으면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나 권력을 얻는 일은 인덕 있는 사람에게는 뒷전이겠지요. 신기하게도 인덕이 높고 부나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운이 좋아져서 오히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과 운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칭찬이다. 남을 칭찬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능하다, 똑똑하다, 뛰어나다 등은 능력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능력은 돈을 버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남을 칭찬하는 말은 또 있습니다. 아름답다, 귀엽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스타일이 좋다 등입니다. 특히 외모를 칭찬하는 말은 정말 다양합니다.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모두가 좋아해지니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불행은 드문 일이 아니며 잘생겼다는 이유로 몰락한 남성도 있습니다. 외모도 운의 잣대라고는 말할 수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칭찬은 없을까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냥하다, 기댈 수 있다, 신용할 수 있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등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성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도 이는 직접 돈벌이로 이어지지도 모두에게 주목받거나 좋게 세워져 우대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능하시군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친절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편이 기쁘고 미남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 편을 좋아합니다. 사실 뛰어난 능력이나 아름다운 외모보다 운이 좋고 나쁨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성질은 바로 인간성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에서 차기 사장을 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적도 능력의 유무도 아닌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지위도 필요하지요. 뛰어난 외모 역시 사람을 사귈 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돈도 능력도 외모도 결국은 살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행운도 인간성 여하로 결정됩니다.
친절하다라는 말이 머리가 좋다 혹은 미남 미녀라는 말보다 기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운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이것이 10,000명 넘는 의뢰인의 불행과 행복을 지켜본 저의 결론입니다. 친절하고 정중하면 사업은 절로 번창한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변호사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300만 엔인 변호사의 수가 15년간 2배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수를 늘리려고 사법고시를 쉽게 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 전으로 합격자는 50명 중 1명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너 명 중 1명의 비율이니 예전보다 10배 이상 합격률이 높습니다. 옛날 같으면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부모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몹시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법시험이 쉬워져서 합격자가 급증하자 변호사 세계에서는 과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입이 적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 변호사도 드물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경쟁이 심한 시대일수록 변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때 제 사무소 소속이었던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몹시 예의 바른 사람이라서 의뢰인은 물론이고 상대측 사람과 이야기할 때조차 친절하고 정중한 말투를 썼습니다. 물론 예의 바른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의뢰자의 대리인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때 상대방에도 친절한 말투로 대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자네 그렇게 하면 채무자에게 무시당할 거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해서 때때로 이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는 고치려는 듯 했지만 이내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인간성 때문이겠거니 하고 저도 더 이상 강력하게 주의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사무소에서 4년 정도 일한 후 독립했습니다. 그 후로 2달 정도 지나자 저는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쨌든 젊은 변호사가 과잉 경쟁으로 고생하는 시대입니다. 저렇게 사람이 좋아서 괜찮을까? 생활은 제대로 될까? 이런저런 걱정이 됐습니다. 어때? 잘하고 있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습니다. 제 사무소에 있던 시절 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사람들에게서 자주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렇게 정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잘 도와줄 거야 라면서 일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받는 일에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제 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민사사건을 주로 다루었는데 그 경우 의뢰자의 상대방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무서운 얼굴과 태도로 임할 필요도 없고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지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갚으세요 하고 말하러 온 변호사가 상냥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면 분명 놀라울 것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고 무서운 태도로 법률 지식을 휘두르며 자신을 추궁하러 오는 사람뿐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할 때 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 사무소에서 일하던 4년 내내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친절한 태도에 놀란 상대방도 꽤 많아진 것이지요.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의뢰인이니 독립한 후에 일이 순조로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가 결국 좋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경쟁이 심한 시대이니만큼 그의 좋은 인간성이 더욱 돋보인 것이지요.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라 해도 인간성이 좋으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변호사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벽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지요.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적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택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상담하러 왔습니다. 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장과 직접談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곧장 사장실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사장이 벽을 향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벽 쪽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 엄청난 사진은 뭔가요? 왜 사장님은 사진에 인사하고 계십니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사원들 사진이야. 아침에 회사에 오면 꼭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여러분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한다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불만을 호소할 작정으로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을 반신반의했기에 비서에게 매일 저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사진에다가 인사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그렇다면서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모든 사원의 일을 정말로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계세요. 그리고 사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사원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오셨어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면 돈을 용통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문병을 가지 못할 때는 저희를 대신 보내기도 해요. 사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사장님은 항상 사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에 호소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사장의 인간성이 사원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만약 사장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사장은 자신의 인간성이 재판이 벌어질 사태를 방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영자의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합니다. 경영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인간성은 운에 좋고 나쁨과 이어집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만큼 일하고 80만 바라면 120이 들어온다. 업무에서 운을 부르려면 손익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47년간 일하면서 꽤 많은 사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남다르다고 느낀 것은 출근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그녀는 매일 8시 반에 출근해서 그날의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잔업수당 같은 것은 전혀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성실한 근무 태도를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함 이상으로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무언가를 기쁘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그건 뭔가요? 하고 물었더니 부모님의 생신 선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선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선물하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는 게 태도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성실한 데다 효도심도 깊고 그런 행동을 당연히 여기는 자연스러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은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 후 저는 그녀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원만하게 결혼하여 퇴직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덕실만 따지며 일하면 고용주는 쓸쓸해집니다. 이 여성처럼 기분 좋게 일한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무언가 자꾸 해주고 싶어지지요. 100만큼 일하고 80만 요구하면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100만큼 일하고 120이나 200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일견 덕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른 형태로 그 여분을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눈앞의 덕실보다도 좋은 기분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직원에게 잔업수당 없이 일을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과잉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이 사회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덕실을 따지지 말고 일하자라고 하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회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직원을 혹사시키는 것은 논의의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할 때 덕실만 따지면 운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 자체가 힘들면 그건 다른 문제겠지요. 어디까지나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익을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 좋게 손익을 따지지 않고 일하면 운이 좋아집니다. 아무쪼록 기분 좋게 라는 점에 주의하여 과중 노동만은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144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